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6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6주차 1교시는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쓰기, 우리 6주차 이제 쓰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7주차에 시험을 보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 우리는 시험 기간에도 한 교시는 수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7주차 1교시 때 시험 문제 다 드릴 테니까 7주차 1교시 시험 문제를 먼저, 아니, 그 강의를 먼저 꼭 듣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6주차에는 쓰기 얘기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터러시는 결국 읽기와 쓰기, 이렇게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까지 꼭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쓰기, 표현 영역, 네, 표현 영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네. 자, 그럼 왜 글을 써야 하는가? 또 실질 문맥과 미디어 리터러시, 좀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읽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읽기도 상당히 능동적인 작업이지만 읽기보다 더 능동적인 거, 가장 뭐 어떤 가장 어려운 일, 그냥 쓰기죠, 쓰기, 표현하는 거. 우리가 유튜브 이렇게 보는 것,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는 거 그래 어렵지 않지만 유튜브를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런 거. 네. 자, 그럼 쓰기, 표현하는 거, 그런 거 관련 있습니다. 자, 왜 글을 써야 하는가? 실질 문맥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실질 문맥과 미디어 리터러시. 자, 왜 글을 써야 하는가? 이건 좀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카드 뉴스로 나왔던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한국에서 3년 뒤 사라질 직업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자기 생각을 말할 필요 없는 직업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 제목이, 네. 자기의 생각을 말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반드시 사라진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자, 인류의 삶을 급격히 바뀌어놓았다. 돈 벌러 나가볼까? 딱 이렇게 했는데, 언택트, 언맨드, 산업이 급부상했고,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로봇, 빅데이터, 블록체인, LOT, 4차 산업혁명, 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하러 나가볼까 했더니 로봇이 뭐라고 그래요, 인공지능이. 감히 인간이 뭘 할 줄 안다고 나갑니까? 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당신의 일 52%는 제가 이미 끝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경제포럼 WEF에 따르면 2025년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전체 업무의 52% 이상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벌써 진짜 이제 이게 우리가 2025년 돼버렸네요. 네. 당신의 진짜 우리 전체 업무의 52% 이상을 지금 대체하고 있나? 뭐 그러면 난 의문이 들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AI가 더 가까이 온 거는 사실이죠. 네, AI가 더 가까이 온 거는 사실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또한 2025년에는 국내 근로자의 60% 무려 1,630만 명이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분석했다. 네, 그렇죠? 뭐 이것도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아직 2025년 뭐 4월 초기는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까이 온 거는 사실이다. 네. 요게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인가? 2022년, 뭐 그 정도 카드 뉴스였던 것 같은데, 2021년 같네요. 2021년. 네.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25년에 실제 배웠고, 조금 뭐 거리감은 있죠? 우리가 팁을 느끼기에는. 네. 직종별로는 텔레마케터나 캐셔 같은 단순 노무직의 대출 이용도가 90.1%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보면은 또 이해가 되네요, 충분히. 그렇죠? 텔레마케터, 어, 캐셔 정말 많이 사라졌죠? 저희 동네에서도.
이런 그냥 소규모, 마트들은 여전히 캐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브랜드 회사들은 거의 이제 캐셔가 사라졌죠. 캐셔는 이제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뭐, 약간 나이 드신 분들 또는 뭐, 키오스크로 하기 힘든 사람들 좀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정도. 그 사람도 다른 일 하다가 이제 콜하면 이제 와서 하는 거고, 그 일반 식당들에서는 진짜 많이 없어졌잖아요. 따로 이제 주문받고 이런 사람들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텔레마케터도 여러분 많이 없어졌죠? 텔레마케터도, 많이 없어졌고. 보험 판매원, 부동산 중개인, 네, 버스 택시 및 기사, 비서 도서관 사도 습기사. 이 밑에 번역가 공장 단순 생산지. 이 밑에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피부를 못 느끼고 있지만, 텔레마케터나 캐시어 이런 거. 텔레마케터도 제가 이제 뭐 항상 전화를 걸면은, AI 챗봇 이런 애들이 먼저 전화를 받아서 응대를 하려고 지금 하죠. 예, 실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또 걔들이 맡고 있는 거는 챗봇이 담당하는 업무 분야가 있잖아요. 실제 거기도 이렇게 또 업무 이렇게 문의하고 했더니 또 금방 되더라고요. 이거 편하네. 그래서 실제 느끼게 되고 네. 어, 그 어떤 업무 어떤 뭐 그 상품 같은 걸 제가 살 때, 네, 어떤 상품 같은 걸 살 때 또는 뭐 문의사항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챗봇과 대화를 했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훨씬 더 편하고 그 빠른 시간 안에 되고 이게 자동 전화 시스템 이런 거 막 그 하고 있으면은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실제 사람과 통화를 하려면은.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챗보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내가 이거 말한 것이 상대방이 다 전달이 됐나.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내용이 뭐 반영되었습니다. 또는 문자는 안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이메일에 와 있어서, 고객님이 주신 문의사항 또는 뭐 요청사항 반영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다 회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됐구나. 지금 훨씬 더 이제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 사람한테 해서 일일이 확인받고 원래 사람한테 하려고 하는 게 확실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그렇게 다 회신을 주니까 이거 맞게 됐구나. 훨씬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반면 기존 직업 중에서도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직업들도 있다. CEO나 지휘자, 소설가, 특수교육 및 초등교사, 화가, 뭐 과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디자이너, 연예인, 헬스 트레이너, 보건의료직, 사회복지사 등 네,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다. 근데 제 제자 중에 헬스 트레이너 뭐 비슷한 거죠. 완전 헬스 트레이너 아니지만 하여튼 그 대학교에 그 스포츠 의학과인가 거기를 진학을 했고 헬스 트레이너 비슷한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 직업은 정말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이제 운동으로 몸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제 몸을 다 만져주잖아요. 다 만지면서 처방을 하면서 운동을 시키는 거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다 1대1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미래 사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미래 사회와 관련된 얘기를 그, 한 3, 4년 전, 4, 5년 전에 그 책을 좀 많이 그 연구할 그때 또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또 미래 사회, AI 사회 이런 거 관련된 또 책들을 많이 읽었고 연구를 좀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이어가려고 하지만 또 지금은 또 약간 다른 부분에서 또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책을 못 읽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을 꼭 권하고 싶어요. 유발 하라리가 쓴 책, 그래서 이제 뭐, 사피엔스, 그 다음에 과거에 관한 얘기죠. 현재에 관한 이야기는 21가지 체험.
이런 거.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그리고 미래에 관한 책은 이 호모데우스. 최근에 이제 넥서스라는 책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제가 그 세 권은 다 읽었고, 최근에 나온 넥서스라는 책은 제가 못 읽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뭐, 미래학의 가장, 어, 미래학과 관련돼서 가장 그 좋은 책은 유발 하라리가 쓴 그 3부작 시리즈, 그게 가장 좋지 않나. 여러분 꼭 읽어보면은 미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또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네, 미래 이렇게 되는데, 그 사회가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래 사회의 전망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정말 여기처럼 자기 생각을 말할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최우선이었는데, 그렇지 않다. 전문직도 사라진다. 변호사 같은 것도 많이 사라진다. 의사도 사라진다. 또 그랬다가 또 최근에는 그, 음, 순간 대처 능력은 없다. AI에게는. 그래서 순간 대처 능력이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리고 실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지만 또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또 탄생할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렇죠. 하여튼, 자, 그 새로운 직업도 탄생할 것이다. 네. 그리고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시간차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하버드 대학보다 더 유명해진 온라인 대학, 미네르바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미네르바 온라인 대학, 지금도 있죠. 유명했는데, 아직 생기지 않은 직업에도 적응하는 인재를 키운다. 이게 이제, 생기지 않은 직업에도 적응하는 인재를 키운다. 자,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건 무엇인가? 바로 사고 능력이며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글쓰기 훈련에 집중한다는 거죠. 글쓰기 훈련에 집중한다. 네. 지난 150년 동안 글쓰기 수업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토마스 제조스. 사고력은 글쓰기로만 기를 수 있다. 네. 사고력은 글쓰기로만 기를 수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글쓰기가 사고력을 개발하는 전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논리 정연하게 생각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능력은 글쓰기로만 배울 수 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글을 쓰는 이유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앞길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버드 졸업생의 90% 이상이 취업 후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으로 글쓰기를 꼽는다. 그렇죠? 저도 그 90% 안에 끼렵니다. 실제로 하버드 졸업생의 90% 이상이 취업 후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으로 글쓰기를 꼽고 있다. 기술 변화와 함께 사라지는 직업들의 공통점은 글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또 어딜 겨나옵니까? 너는 못하는 일 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글쓰기가 필요 없는 직업들은 계속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너는 못하는 일을 하러 간다. 그랬더니 그런 일 없는데요? 있어! 그런 거죠. 하지만 이는 만약 당신이 글을 쓸 수 있다면 어떠한 기술의 변화 시대에도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글쓰기가 제일 쉬웠어요. 글쓰기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기술의 변화의 시대에도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네. 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창의성을 개발해야 하는 일. 이게 이제 2050 미래사회보고서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에서 2050 미래사회보고서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2050년, 2090년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원의 변화 요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플랫폼 소유주가 있고 플랫폼 스타가 있고 프레카리아트라는 일반 시민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죠? 보이시죠? 플랫폼 소유주, 플랫폼 스타, 프레카리아트, 일반 시민, 그다음에 인공지성. 그래서 제1계급은 인공지성 플랫폼 소유주다. 0.001%. 2계급은 인공지성 그 플랫폼의 어떤 스타들이죠. 0.002%. 그리고 3계급은 인공지성, 4계급이 프레카리아트라는 거죠. 99.997%. 자, 프레카리아트라는 것은 뭐 여러분 프롤레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불안정이라는 뜻의 이탈리아 프레카리오와 노동계급을 뜻하는 독일어 프롤레타리아트 합성어다. 그래서 이제
2050년, 또 2090년, 2100년이 되면, 우리 인공지능과 프레카리아트가 아주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특정 적지 않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어떤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최소한 플랫폼 소유주나 플랫폼 스타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갖추지 못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어떤 사고력이다. 뭐 창의력이다. 공감 능력이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창의력, 사고력,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걸 어떻게 기를 것이냐. 글쓰기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할 때 어떤 리터러시, 미디어와 관련된 창작 능력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 컨텐츠를 꾸미는 내용을 작성하는 쓰기 능력 이런 것들을 또 갖춰야 한다. 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능력, 네. 공감 능력, 창조적 상상력, 네. 이러한 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글쓰기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다.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는 인공지능 사회, 교육은 인공지능 사회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 기존 주입식 교육으로는 우리, 인공지능은, 어, 사회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사고력, 공감 능력, 창조적 능력, 사고력. 자, 제가 이제 실질 문맹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글을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볼게요.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사흘, 금일, 심신. 이 단어들은 최근 다른 뜻으로 오해받은 단어들이다. 사흘은 3일이 아닌 4일로, 금일은 오늘이 아닌 금요일로, 심심은 매우 깊고 간절한이 아니라 무료하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되었다. 심지어 한 학생은 과제 제출의 기한을 금일 자정으로 알려주신 선생님께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따져 묻기도 하였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문장 해석 능력에 대한 미디어 의식이 높아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 능력을 기본 전제로 한다. 그러나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리터러시, 문장을 이해하고 이해하며 또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네. 그래서 제가 쓴 글인데 지금 우리 수업과 아직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런, 이해하는 또한 표현하는 능력, 그걸 또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좀 단어 얘기도 잠깐 문해력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리터러시를 논하면 같이 언급되는 것이 실질 문맹이다. 2022년 한국 사회에서 문맹이란 단어는 그 실체를 잃은 단어이다. 국어 관련 단체에서도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문맹률을 조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실질 문맹이라는 거죠. 글자를 읽을 줄은 알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위와 같은 사례가 그것의 예이다. 현 사회에서 실질 문명의 의미는 과거 우리 사회에서 문명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 우리 사회에는 문명 퇴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것은 문명의 단순히 글자를 모르는 차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과거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약병에 쓰인 문구인 눌러서 돌리시오라는 문장을 읽지 못하여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는 너무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음. 조선시대 글자를 몰라 땅을 빼앗긴 이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사또를 찾아가 탄원을 하는 이야기는 당시 송사소설의 주요 소재였다. 이처럼 문맹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주요 원인이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다 강조한 지금 내용들이죠. 음.
그런데 문맹은 단지 한 개인이 피해를 입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문자 언어를 통한 독해력의 부재는 사고의 부재를 수반한다. 사고의 부재는 윤리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것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만에 의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만의 악의 본질을 생각의 부재에서 찾았으며 그가 사용하는 평범한 문장, 평범한 단어와 문장, 즉 상투어와 관제어를 그것의 증거로 제시하였다. 근데 관제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고선 찾아보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관제라는 것은 관청에서 쓰는 관청에서 쓰는 공무원들이 쓰는 단어 이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관제를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다 수업을 했던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한 학교에 칼럼을 쓴 겁니다. 리터러시의 부재는 곧 실질 문맹으로 이어진다. 현대의 실질 문맹은 과거와는 또 다른 피해를 예고한다. 그것은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 또는 지배이다. 많은 미래학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반드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로봇에 대체되는 심지어 로봇에 의해 지배당하는 지시받는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수준 높은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수 칼럼을 쓰는 거고 뭐 제 개인적인 글이 아니라 특정한 지면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 수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글자 수에 맞춰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글로 쓴 거고, 아돌프 아이만에 관한 얘기도 이제 다 말씀을 드렸죠. 어, 우리가 정말 어,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거나 인공지능에 대체를 될 수 있다. 뭐 지금은 사실은 전문가가 대체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창조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갖출 수 있는 능력은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읽고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글쓰기가 유일하다. 아, 근데 나는 이거 앞으로 이제 글쓰기를 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어, 읽지 않고, 읽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뭐 글쓰기를 잘할 수 있나요? 이제 읽기와 읽기, 독서 활동을 꾸준히 잘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쓰기도 꾸준히 하면서 자기 사고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네. 결국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할 때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의 컨텐츠 자체를 풍부하게 해주는 거.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 능력, 활용 능력.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한다면 리터러시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컨텐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음, 그 온라인에서 옷을 이제 뷰티와 관련된 뷰티 그리고 옷 이런 것들을 관련된 사업을 했는데 뭐 한 달에 뭐 정기적으로 두 번에서 네 번 이렇게 이제 옷과 관련된 방송을 하는 거죠. 방송을 하는데 한번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막 뭐 머리, 또 얼굴 화장, 뭐 손톱까지 해서 또 옷도 실제 이제 옷 판매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방송을 타자 실제 라이브를 딱 켜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접속자는 막 10명 그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근데 반복돼서 투자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되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실제 그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접근 능력, 활용 능력은 있지만 그 컨텐츠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빈약하지 않나. 그러면 그 컨텐츠 자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한테 가장 필요했던 건 독서예요, 사실 독서. 독서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컨텐츠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 그래서 그냥 뭐 자기 머리 꾸미고 얼굴 꾸미고 손톱 꾸미고 이러면은 그 방송이 옷과 관련된 방송이고 옷을 판매하는 방송이니까 잘 될 거라 생각했다? 그 오판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컨텐츠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 독서 또 글쓰기를 하면서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네. 여기까지 일단 그 주 내용을 하고요. 여러분이 두신 거, 과제 내신 것도 한번 간단히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6주차, 1교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뒤에 여러분이 내주신 숙제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한 콘텐츠 분석, 김규태 학생이 제출하신 거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보기 전에 한번 일빵빵이라는 거를 제가 들어가서 좀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이제 김규태 학생이랑 얘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모르는 내용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채널명 일빵빵이죠? 네. 구독자 수가 16.6만 명인데, 이거는 제가 확인했어요. 요게 이제 16.6만 명이라는 것은 이제 16만 6천 명이라는 걸 읽을 때, 16만 6천 명. 근데 16만 6천 명이면은 166만 명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 166만 명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마 상위 8%는 안 될 거거든요. 16.6만 명이니까 16만 6천 명인데, 여기 상위 8%라고 쓴 것은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쓰셨는지 좀 궁금하고, 네. 상위 8%,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네. 그리고 이제 업로드 유형 컨텐츠 구성에서, 제가 모르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입방, 빵 플렉스, 빗방, 어, 뭔 말인지 잘 사실 모르겠고, 뭐, 연대 원샷,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는데, 글쎄, 제가 추측컨대, 이게 지금 영어 어떤 회화 관련 콘텐츠거든요. 입방은 뭐, 입을 빵, 이렇게 입을 말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뜻인지, 귓방은 잘 들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건지, 원대 원샷은 뭐 하루에 뭐 공부에 대한 양을 말하는 건지,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을 좀 정보를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공 근거. 현재는 유료화되었으나 무료 재능 기부라는 취지로 시작한 일빵빵은 테드 강연, 영화, 미드 영어로 일반인들뿐 아니라 학원 강사 및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배우고 있는 영어 지침서로 정평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객관적인 근거는 조금 말하기 어렵지 않나. 네, 객관적인 근거는. 뭐, 근거라고, 실제 많은 학원 강사들이 선생님들이 그것을 배우시면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모르니까, 네,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뭐, 유명한 강사 누가 추천했다, 이러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이유는 특허받은 영어 회화다. 수업 길이가 최대 20분을 넘지 않는다. 어, 특허받았다는 말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진짜 실제로 영어 회화인데 뭐 특허라는 건 어떻게 이게 성립 가능한 건지, 요 수업 길이 20분 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되었다. 뭐 이건 좀 이해가 되고요. 영어를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넣었다 뺐다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다. 문법보다는 실용적인 문장으로 강의하고 있다. 이런 거 이제 좋죠. 똘복이라는 영어 초보자의 영어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영화 미드를 쉽게 접근하면서 미국인의 실생활 영어 접근.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음, 영어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4월 12일에 영어 시험을 보러 가야 되고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기관에서 영어 시험 인증 자료가 이제 4월 30일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제출을 해야 돼가지고 3월 달에 제가 접수를 해서 갔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그 기출문제도 하나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본도 모르겠어요. 일본도. 어떤 그 회차는 1번은 알겠고 2번 모르겠고, 어떤 회차는 1번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좀 그래도 공부를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좀 많이 모르겠다고 질문을 드린 거. 네. 그리고 이제 김규태 학생이 만드신 채널명 여행 삶을 이야기하다. 컨텐츠명 여행 속 삶의 의미 찾기.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느낀 삶의 기운과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한다. 단순히 관광지 속에 그치지 않고 여행을 통해 발견한 사람과 삶, 사랑의 의미 등을 시청자와 나누고자 한다. 50대 직장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가치를 탐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퀴즈.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 얻은 인생의 교훈과 관계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이고 각 나라에서의 경험을 통해 삶, 관계, 문화 등 심도 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자, 성격, 감동적이며 진지하며 때로는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감정을 담아내려 한다. 여행지가 제공하는 자연 경관을 넘어 사람들과의 관계,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업로드 횟수는 월 2회, 동영상 시간은 15분 내외. 그날의 특징, 인생의 교훈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여행지에서의 느낀 삶의 의미와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해설. 두 번째, 로컬 사람들과의 교류,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접촉, 짧은 대화, 교류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다. 각 나라에서의 여유로운 삶과 행복을 찾는 여정을 공유하고 여유와 행복을 찾는 여행이 주된 주제이다. 그래서 이걸 제가 딱 처음에 읽었을 때 느낀 점은 혹시 직업이 무엇인지, 실제로 뭐 해외여행, 뭐 가이드랄지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래서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느낀 삶의 교훈과 소소한 순간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좀 가능하신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여행 채널이 많이 있죠. 뭐 유명한 사람들도 텔레비 나와서, 네, 저는 이제 그 사람들 거는 한 번도 이제 보지는 않았고, 뭐 노마드인가? 네,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노마드션, 네, 생각나네요. 노마드션. 네. 이 사람 거는 제가 좀 많이 봤어요. 한 20개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분이 음, 한, 한 40만 명 선이었어요, 구독자가. 근데 지금은, 오늘 지금 제가 보고 있으니까 68.5만 명. 엄청 많이 늘었네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한 40만 명대여서 여행 유명한 유튜버의 구독자 수치고는 많은 건 아니었죠. 그리고, 근데 이분이 지금 꾸준히 컨텐츠가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행이 직업이고 유튜버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이렇게 돌 수 있는데, 이 지금 김규태 학생분은 혹시 직업이 해외여행 가이드가 아니고서는 이런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여쭤보고 좀 싶었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 이제, 강의를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카톡으로 좀 기본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규태 씨가 제출되신 숙제에 관한 내용, 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